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 커다란 손짓 그 뒤에 감춰진 초라한 소원을 보여줄 수 없었지. 내 작은 날개에 네 꽃잎을 태우고 어디든 날아가고 싶지만 너의 하늘이 되어 줄 순 없단 걸 깨달아 하염없이 곁을 맴돌고 맴돌아 가끔 세상은 어디에도 눈을 둘 곳이 없어. 고개를 숙인 너를 보면 마음이 아파서 실바람이라도 살랑 불어와 너를 달랠까. 온 마음 나비의 꿈을 꾸었네. 닮은 듯 다른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아프지 않기를. 노란 물이 든 네 손을 잡으면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고 싶은 걸. 아름다운 밤 그날들을 채운 웃음은 설레는 입맞춤이 되어 나는 너의 나비가 되어 가끔 세상은 어디에도 마음을 둘 곳이 없어. 너의 품속을 파고 들면 눈물이 쏟아져. 사랑한다는 말로 부족한 이 마음이 너의 향기를 따라 나비의 꿈을 꾸었네. 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포 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찬미 글로리아입니다.
네, 지난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죠. 한국은 자살에 관해서 아주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땐 여러 가지 징후를 보이고 주위에 절실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 토크 콘서트 포유 생명 이야기, 자살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살 예방에 관해 얘기 나누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장 차바우나 신부님,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신겸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차바우나 신부님, 네. 제가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는데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부동의 1위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우리나라의 자살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예, OECD 국가 안에서 우리나라가 1위, 자살률 1위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네. 실제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OECD 평균하고 비슷한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OECD 평균보다 좀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좀 더 심각한 것은 그 노인 자살률 같은 경우는 아주 압도적으로 높은, 굉장히 네. 높은 그 수치를 실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계적으로는 저희가 뭐 2019년 통계를 봤을 때에도 한 해에 13,600명 정도의 하루에? 아니요, 한 해. 한 해에? 한 해, 예. 네. 그러고 있고, 하루당으로 따지면 38명 정도. 예, 그래서 시간당으로 하면 1.56명 정도라는 계산이 나오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 통계 안에 좀 가려진 것들도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자살이 보고되지 않은 사고도 5%에서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 더 많다는 네. 이야기죠. 그래서 유서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추락사, 뭐 아니면 사고사 이렇게 되는 경우도 그 정도가 15에서 20% 되고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자살을 시도했지만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알려지지 않았고 혹은 실패해서 그 경우에는 가족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게 뭐 적게는 20배, 40배에서 100배까지 추정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사람들까지 생각하면은 그 자살에 대한 그 상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자살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수어사이드 서바이버, 자살 유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살 네. 생존자라고 합니다. 생존자. 네. 왜냐하면은 그 주변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살 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따졌을 때 단순히 제가 통계만으로 봤을 때보다도 훨씬 사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신부님 말씀을 듣고 보니 알게 모르게 저의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교수님 주위에도 자살 사례가 있었나요? 예전에 좀 환자도 있고 네. 제 주변에도 좀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 환자의 경우에는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환자 치료하는 동안에는 없었는데요. 네. 나중에 이제 환자 보호자가 찾아오셔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좀 전하고 뭐 의무 기록을 아마 법적인 문제라든가 뭐 이런 여러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치료 이후에 돌아가셨구나. 뭐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또 지인 같은 경우는 제가 전공의 4년차 때 항상 그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그 학생 때 이렇게 같이 좀 의료나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른 그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해보자 이렇게 꿈을 같이 꿨던 후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후배 부부였는데 그 부인이 먼저 그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을 했고요. 그리고 한 2년 후에 그 후배가 좀 술을 음주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자살이 어떤 자살의 큰 형태 두 가지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그 자살의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우울증이죠. 그래서 우울증이 깊어지다가 자살하는 경우, 그리고 또 적지 않게 이전에 우울증이 길게 있지 않더라도 뭔가 화나 분노, 또 이제 자기가 그 부인을 지켜주지 못했다면 아마 죄책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것이 음주 상태에서 굉장히 충동적으로
자살을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가족, 생존자에게 굉장히 많은 죄책감과 안타까움을 안겨주는데, 저 역시도 그들이 아주 가까이 있지 않았다는 마음속에 합리화를 하면서도 또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거를 잘 막지 못했다. 또 그들에게 다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졌었고, 지금도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떠올리게 되면서 또 마음이 저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자살은 뭐 본인이 굉장히 어떤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겪고 나서 선택을 하는데 예,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이죠. 예, 맞습니다. 네. 찬미 씨도 혹시 뭐 주변에 그런 뭐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저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신부된 지 얼마 안 돼서 본당에 활동하시던 자매님이 사제관에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평소와는 달리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오시자마자 찬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니 방금 남편이 그 자살을 한 거를 목격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저렇게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제 남편이 이렇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저도 그때는 신부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몇 마디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지도 모르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그냥 이제 보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때도 저도 잘 미숙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는 못했어요. 다행히 그 돌아가신 분의 친구분 중에 또 신부님이 계셔서 그 신부님이 병원에서 이렇게 장례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나중에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자살자지만 우리 교회가 분명히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가 잘 못해줬구나. 그래서 제가 한참 후에 이제 신부된 지 20년이 넘어서 또 몇 년 후에 또 제가 아는 그 지인의 딸이 이제 산후 우울증으로 6개월 된 아기를 남겨놓고 투신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연락을 받자마자 가서 위로해 드리고 또 그분이 이제 아무래도 주변에 알리기가 좀 껄끄러우시니까 본당 신부님한테 알리는 대신에 제가 대신 장례 미사를 치러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그런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한두 번씩은 해볼 수도 있고 또 그만큼 힘든 경험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또 주변에서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많은 이제 환자들 보시고 또 그래서 이제 고통스럽고 살기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제 죽을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힘들어야 스스로 죽음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어느 정도 힘들어야 실행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간혹 하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본인이 힘들 때 자기도 죽고 싶다. 근데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잘 안 된다. 그래서 먼저 자살을 선택한 그런 분들이 오히려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자살이 어떤 용기나 이런 부로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자살의 정의를 보면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상태라고 돼서 뭔가 이제 자기가 선택을 했으니까 어떤 자기 목숨을 끊으니까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상황은 좀 다릅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정신의 상태가 스스로의 충동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라고 좀 가지거든요. 우리가 우울증이 그 자살의 큰 원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죽음에 대한 생각, 자살 사고, 또 자살 행동이 있습니다. 그 우울증에 빠진 상태에서는 환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본인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그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몸이 아파서 고통을 가지고 죽더라도 일시적인 고통을 갖는 것이 앞으로 지속될 오랜 고통보다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어떤 인지적인 왜곡에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내가 이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 그 전 단계에 제대로 어떤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예. 깊은 어떤 정신적인 예. 그럴 수밖에 없는 뇌 작용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이제 뇌에서의 어떤 기전을 네.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5년 정도 우울증이 있더라도 자살을 하신 분하고 네. 우울증이 있지만 자살까지 안 간 분들의 뇌를 좀 비교를 한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뇌에는 네.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욕구, 네. 충동을 담당하는 네. 네. 그런 그 뇌 부위가 있습니다. 변연계라고 해서 네. 그 뇌의 아주 깊은 곳에 있고요. 이 부위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느끼거나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분노할 때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우리 앞에 있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 네네네. 부위가 이제 판단하고 사고하고 그 충동을 절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우울증에서는 이 전두엽과 변연계가 모두가 기능이 저하됩니다. 네. 전두엽이 변연계를 잘 통제하는 네. 그런 시스템이 그 우울증 환자에서는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살 사고가 올라올 때 전두엽이 잘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통받고 좀 어떤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뇌의 어떤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다. 예,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변연계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상태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예, 그런 상태에 빠진다는 그래서 겁니다. 이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예. 내 의지라기보다는 예,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강요당하는 어떤 뇌 상태에 의해서 강요당하는. 네. 그래서 우울증이 단순하게 어떤 심리적인 그런 질환이 아니고 그 뇌의 질환이고 뇌 질환이다 보니까 이제 극복이 잘 안 되는 스스로는 네.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가 좀 필요한 것이죠. 네. 예. 이제 뭐 의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바우나 신부님 그 심리적으로 보통 어떤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이렇게 자살을 선택을 할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혹시 뭐 이렇게 정리된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정리된 유형이라기보다는 개개인이 네. 느끼는 고통의 크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 고통 때문에 이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통이 아주 남들보다 작아 보이지만은 굉장히 정말 너무 크게 다가오고 그렇죠. 또 어떤 한테는 남이 봤을 때 너무 큰 고통도 그냥 뭐 지나가는 그런 거로서 네. 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그런 심리적인 그 변화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이 이제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외관이니까 뭐 갑자기 뭐 밥을 못 먹는다든가 잠을 못 잔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갑자기 살이 빠진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뭐 육모가 갑자기 이렇게 네. 돌보지 않는다든가 그렇지만은 그 뒤에 그 심적인 고통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그걸 봐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자살을 하고 그 힘든 선택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고통의 크기가 뭐 어떻다 저렇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온전히 그 사람으로서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처지를 우리가 바라봐주는 것이 자살 예방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 힘들어 할 때 야, 그 정도가 뭐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뭐 그것이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감당하기 어려워하는지 그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알아주는 네. 것이 중요하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내가 이거 지금 죽는 것보다 네. 그 앞으로 지속될 고통을 더 생각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젊은 사람한테 앞날이 9만인데 사셔야죠. 그러면은 네네. 당신은 앞으로 주구장창 그 고통을 사십시오라고 그렇죠. 들리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예. 그렇죠. 그런 힘내세요. 충고나 뭐 그런 것도. 훈계 이런 거는 그 사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자살 충동을 더 쉽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할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예, 이제 이에 대한 역학 연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서 한 10에서 15%는 자살 사고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우울증 성인 남녀에서 우울증 비율이 한 평생 유병률이 한 5% 되거든요. 인구로 따지면 한 220만, 30만 되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치료를 잘 받아야지 어떤 자살로 이어지지 않을 텐데 실제로 치료를 받는 분들은 한 60만이 좀 넘습니다. 네. 그래서 한 150만 정도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본인이 잘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고 일단은 본인이 위험하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네요. 인지 못하는 경우도 네. 좀 있고요. 아니면은 알지만은 여러 가지 그 우리 사회에서 어떤 우울증이라는 게 어떤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유약하다라는 이미지가 있고 실제 가정 내에서도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 그래. 그래서 운동하고 네. 일상생활 해나가면 좋아질 거야.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렇게 말들이 이어지다 보면 의사한테 가보세요. 이런 얘기를 잘 못하는 거죠. 예, 잘 못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힘든 걸 옆에 사람이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그 신부님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좀 기운 내지 그래, 네. 의지를 가져보지 그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그 환자분들은 그 우울한 상태에서 굉장히 이미 많은 네. 힘을 내고 있었습니다. 네. 대부분들이 힘들지만은 자기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고 네. 가족들을 돌보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다 안 돼서 이렇게 우울증이 깊어지고 더 이상 혼자 스스로 해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정말 너를 이렇게 이해한다. 네. 너 힘든 상태 이해한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혼자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전문적인 치료를 받자라고 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럼 교수님이 보시는 이제 환자들이 다양한 그런 징후를 갖고 올 텐데 예. 우울증도 뭐 좀 심하신 분이 있고 좀 가벼운 분도 있을 텐데 예. 이런 징후를 보이는 환자들은 극단적인 선택할 위험도 있겠다 뭐 그런 것이 보이나요? 예, 어떤 이제 뭐 촉 같은 건 아니고요. 네. 예. 일단은 그래도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은 본인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네. 또 가족과 같이 왔다면은 가족과 치료받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왔을 때 어떤 우울한 기분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분노감 이런 것이 있을 때 네. 자살 사고를 좀 당연히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죽음에 대해서 뭐 죽고 싶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든가 어떤 죽음을 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러워하거나 네. 이런 생각을 보이는 경우에 이 사람이 다른 그 자살의 고위험 징후가 있는지를 좀 살펴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자살을 많이 시도하는 경우들이 보면은 제일 많은 게 과거에 실제 시도가 있었던 경우, 네. 제시도가 많고요. 또 가족에서 자살로 사망한 경우가 있는 경우, 또는 이제 우울증이 중등도 이상의 네. 심한 우울증인 경우, 네. 그리고 이제 알코올이나 약물 같은 남용이 같이 네. 그 동반된 경우,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과거력이라든가 병력도 살펴보고요. 네. 가족력도 살펴보고 네. 그 다음에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죽음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지, 네.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래서 구체 계획도 물어보고 이제 확인을 네.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촉을 가지고 느낌이라기보다는 모든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네. 좀 성실하게 면담해 나가면서 찾아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자살하지 않도록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접근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족의 역할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환자랑 이제 면담을 하고 그런 징후가 보인다 했을 때 가족한테도 귀띔을 해주시나요? 예, 참 많은 그 환자들이 굉장히 고립돼 있죠. 우울증 환자들이거나 아니면 네. 자살 생각하는 힘든 환자분들은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자기의 힘든 상태를 이렇게 교류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외래 진료 오시는 분이나 네. 심지어는 응급실에 자살 시도를 하고 오신 분조차도 네. 본인의 그 상태를 어떤 좀 감추려고 하고 가족들에게 전달되길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저희 엄마한테 얘기하면은 저는 더 이상 진료 받지 않을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하지만 물론 이제 어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환자의 비밀을 네. 유지할 의무가 의사에게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덕목이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런 비밀 유지 의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하게 환자에게 다시 한번 설득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네. 이렇게 보호자에게 네.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보호자 설명함으로써 이 자살 시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는 환자에서 떨어지지 않고 네. 돌보도록 해주고 또 위험한 그런 자살 도구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좀 치울 수 있도록 네.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그래도 위로가 되고 환자에게 힘을 내게 해줄 수 있는 게 좀 가족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옆에서 가족들에게 이런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아마 되게 지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오랫동안 아니면 놀란 분도 있을 텐데 그것이
가족 옆에 있는 가족이 얼마나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환자가 회복할 수 있게 도와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귀뜸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네. 네, 차바나 신부님, 지금 자살예방센터 활동을 하시는데요. 예. 우리가 자살을 예방하려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징후들, 네. 그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좀 위험하구나 이걸 미리 좀 알아차려야 도울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 안에서 이 사람은 좀 우리가 좀 그런 시도를 하기 전에 좀 도와줘야 되겠다. 어떤 징후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민감하게 봐줄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면은 사랑한 사람을 떠나고 보낸 이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나중에 발견되는데 사실은 그 당시 때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언어적으로는 뭐 천국은 어떨까, 뭐 혹은 돌아가신 누가 보고 싶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간구하시는데 내가 몸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호소하는 그것도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그것도 굉장히 큰 신호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죄책감이라든가 절망감 아니면 요즘 너무 뭐가 잘 손에 안 잡혀 등등등 이런 것들도 저희가 그 캐치할 수 있는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친하다고 하면은 그 뒤에 깔려 있는 배경들을 통해서 더 많이 쉽게 알아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요. 그리고 또 이제 행동적인 신호로 보면은 그 뭐 직접적으로 자살 도구를 이렇게 뭐 하는 모습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사온다든가 아니면 뭐 자해 흔적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외모가 갑자기 뭐 너무 급격하게 변화가 보이고 위생에 너무 관심을 안 쏟는다든가 그다음에 그 모든 것에 무관심해지고 갑자기 관계가 정리되고 이런 것들도 신호일 수 있겠고요. 또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너무 큰 급격한 스트레스 뭐 이혼, 실직 뭐 이런 등등 뭐 특히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연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상황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갑자기 사람이 갑자기 변했네. 혹은 이 사람이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왜 안 하던 말을 하지? 할 때 그럴 때 좀 잘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옛말에 보면은 뭐 이렇게 밥을 안 사던 사람이 갑자기 밥을 사면 너 죽을 때 됐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뼈가 있는 말입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민감하게 좀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이 나 죽고 싶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한 것이 하나의 구조 요청이다. SOS 신호를 보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근데 사실 많은 경우에는 못 알아차리고 그 사람이 죽고 나서야 그것이 도움 신호였구나. 그때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뭐 이미 딱 지나간 일이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런 사례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신호를 보낸다고 하는데 신호를 보내지만은 그거를 자연스럽게 대하지 넘어갑니다. 뭐 예를 들면 누가 나 정말로 죽을 마음이 있어 죽고 싶어라고 말을 해도 에이 왜 그래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본성적으로 넘어가고 싶은 거죠. 피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지 실제로는 신호를 보낸 적이 여러 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민감한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뛰어들겠다라는 그런 용기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정말 투신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저희가 일반 사람들을 할 수 있는 일은 잘 들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계신 전문가분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결국 이 자살 위험도 그렇고 이게 아픈 겁니다. 아프면은 옆에서 간호도 해줄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약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넘겨드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좀 약간 우울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정신건강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 확실히 어떤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그런 우울증 환자가 치료를 받고 그 자살률이 줄어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울증인데 뭐 치료를 받은 사람에서 자살이 어땠는지, 네. 또 받지 않아서 어땠는지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아, 당연히 이제 네. 그 어떤 진료 세팅에 왔을 때에는 치료를 좀 했겠죠, 충분히. 네. 그래서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우울증 환자가 왔을 때 네. 그럼 우리가 약물 치료나 뭐 정신 치료나 이렇게 동원해서 했을 때 얼마나 좋아지느냐, 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처음에 왔을 때 치료했을 때 한 50%는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환자분들이. 네. 예. 그리고 나머지 50%는 이제 치료 반응이 떨어져서 약간 좋아지더라도 우울한 상태 많이 남거나 네. 아니면 우울증이 아주 되게 남아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뭐 2차적으로 약을 뭐 병합한다든가 네. 좀 더 강화된 치료를 한다든가 하면은 한 20%는 또 좋아지거든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한 7, 80% 정도는 우울증을 치료했을 때 환자가 우울 상태에서 회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회복된 이후에 또 그분이 어떤 삶에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좀 자살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7, 80%의 환자들이 우울증에서 회복하고 잘 유지한다면은 자살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렇게 어떤 심각한 상태에 가기 전에 사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또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의 어떤 따뜻한 관심, 사랑, 예. 또 우리 본인 스스로도 어떤 신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 안에 어떤 좀 강한 어떤 내공을 좀 키우는 그런 훈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네. 이제 앞선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뭐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까? 우울증이 환자분들이 이제 우울증을 한 번 앓고 두 번 앓고 세 번 앓고 또 그 네. 이상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자살과 연관해서 보면은 초발 때 네, 처음 우울증을 처음에. 앓았을 때가 자살이 거의 4분의 3을 차지하고요. 세 번 이상 앓아서 자살한 경우는 한 6% 정도밖에 네. 안 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우울함이 있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네. 처음에 치료를 잘 하는 게 자살로 가는 거를 아마 잘 예방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어떤 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어떤 그 종교의 힘이라든가 다른 네. 비치료적인 부분의 힘을 얻긴 어렵겠지만은 네. 이후에 그 심한 우울증 상태에서 회복됐을 때는 그런 종교적인 부분이 굉장히 신성이라는 것이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하고 우울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네. 오늘 토크 콘서트 4U에서는 9월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자살 예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또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도와달라는 그들의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알아듣고 도와줄 수 있는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패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